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2년도 기출문제로 계속 찾아뵙고 있는 강사 김현입니다. 오늘은 서울대 일반 전형 문제를 조금 살펴본 다음에 이제 뭐 수능 후 그리고 1단계 합격자들에 한해서 어떤 식으로 좀 파이널 프로그램 진행할지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의 어떤 조합이 좀 다르죠. 근데 오늘은 일단 인문학 제시문과 사회과학 제시문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푸는 문제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봤었던 연세대나 고려대하고는 조금 다르게 서울대는 가장 좀 정형화가 안 되어 있는 뭔가 이제 딱 이렇게 나온다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작년 문제를 좀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체크해 볼 만한 포인트들을 좀 말씀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오전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인문학 문제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인문학 문제는 그래도 조금 유형이 많이 변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회과학 문제는 해마다 조금씩 뭔가 달라지는 경향이 있거나 뭐 예전 게 반복되거나 이렇게 좀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데 그리고 확실히 인문학 문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제시문, 가와나 이 두 개로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논제는 보통 또 두 개가 이렇게 나오죠. 뭐 논제가 두 개, 이 정도는 아마 인문학 문제는 비교적 지금 지켜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셔야 될 게 항상 저희가 논제 분석을 먼저 해야 된다. 논제 분석을 왜 먼저 해야 되느냐? 두 가지 말씀드렸죠. 제시문에서 이제 읽어가기 전에 제시문 읽어가기 논제를 먼저 분석해 봄으로써 제시문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예측을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이제 만일에 이제 논제 제시문을 먼저 보고 논제로 오고 났을 때는 그 동안에 이제 제시문을 까먹는 일이 발생하는데 그런 걸 막기 위해서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어떤 패턴이 가장 좀 안 들어맞는 게 서울대 문제긴 합니다. 이유는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논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은데 일단 우선 1번에서는 자, 가의 관점에 대해 나는 어떤 입장을 취할지 설명해 보시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하실 거는 뭐냐면 가와 나는 아마 좀 상반된 얘기를 하겠구나. 그냥 보통은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할 거면 잘 안 나오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아마 뭐 이제 입장을 취하라고 되어 있지만 뭔가 좀 뭐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든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런 명제가 일단 필요할 거고요. 근데 지금 논제가 너무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이거 논점 잡을 때 그러면 이게 그럼 찬성일까 반대일까 이것만 잡고 그다음에 그 이유를 얘기해 주면 되는데 근데 여기 생각하실 건 서울대 면접의 특징이 있죠. 서울대 면접의 특징은 30분 준비 시간 동안 두 문제를 주고 인문학과 사회과 그러니까 뭐 딱 n분의 1로 나누면 이 문제 하나에 15분을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면접은 7분 30초 상대적으로 꽤 길죠. 그러면 항상 서울대 면접 뭐가 필수라고 했습니까? 결국 추가 질문이 필수죠. 그래서 이제 서울대 면접을 준비하실 때 이제 인문사회계에서 가장 많이 범하는 오류는 뭐냐면 이 문제만 풀어보고 풀만한데 연대 고대보다 쉬운데 이거 풀고 서울대 간다고? 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서울대 변별력은 어디서 나온다. 추가 질문이 사실상 변별력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생각하실 게 뭐냐면 이 준비 시간 동안에 서울대는 최초 답변만이 아니라 이 추가 질문도 예상해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다, 쉽다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당연히 1차, 2차 추가 질문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러면 우선 1번에서 가와 난도 상반된 거 나왔잖아요. 그럼 당연히 예상할 추가 질문은 뭐예요? 그럼 본인은 이 둘 중에 어느 견해에 더 공감하느냐 질문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최소한 이렇게 1단계 추가 질문까지 대비를 하자. 근데 이제 일부 이제 뭐 그 가르쳐 주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예 이제 답변을 길게 해서 추가 질문 자체를 안 받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려면 지금 거의 이 두 문제 합쳐서 거의 한 7분 정도를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문제 하나에 3분 30초인데 너무 길죠. 그렇게까지 여러분이 답변을 끌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고 다만 추가 질문을 받는데 추가 질문 열을 받는 추가 질문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확인형, 추궁형 이런 추가 질문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뭔가 발전형, 파생형 추가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추가 질문, 확인형, 추궁형은 뭐냐면 여러분의 답변이 뭔가 부실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거나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이런 질문들은 안 받는 게 좋겠죠. 이거는 답변을 해야 본전입니다. 하지만 발전형, 파생형 질문 지금 이 질문처럼 그럼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라는 것처럼 자신의 생각이나 이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이 보너스 점수를 받는 거기 때문에 받는 게 좋은 거죠. 이렇게 일단 좀 구분을 해주세요. 자, 다음 2번은 모두 논점이 길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모두가 존엄하고 풍미있게 만드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절실히 요구되는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어느 쪽이
물론 일반적인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런 보다 이제 존엄하고 품위 있게 사는 바람직한 사람이 바람직하냐라고 물어봤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선택 하나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배제된 사람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시오. 그러면 이때는 여러분이 뭐 가를 택하실 수도 있고 나를 택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어느 쪽을 택하면 붙고 떨어진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내용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친한 사람은 친하게 대하고 모두를 친구로 생각하라 이런 얘기를 가고 있고 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대해라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보통들이 그냥 선배들 답을 하는 걸 보면 이쪽을 좀 많이 택하는 것 같긴 해요.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요새 뭐 공정, 형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여러분 답변을 끌고 가시는 건 어렵진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답을 하게 되면은 이제 되게 어떤 추가 질문을 예상을 해야 되느냐, 과연 그게 현실성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뭐 굉장히 친한 친구나 가족과 다른 누군가가 모르는 사람이 동시에 위기에 빠졌을 때 과연 여러분은 그러면 그걸 똑같은 상황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식으로 사실은 어렵죠, 답변을 하기가.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추가 질문을 예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건 일단 딜레마 상황을 주기 때문에 가와 같이 이제 그러면 가와 같은 걸 일단 어떻게 답변 구성 어떻게 하느냐, 저게 나쁜 거 아니냐, 친한 친구나 뭐 가까운 사람 생기겠다 하면. 근데 꼭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내 주변 사람을 챙기고 다른 사람도 누군가 챙기고 누군가 챙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자기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돕다 보면 결국 모두를 살필 수 있는 것이고, 조금 이제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예전에 이제 어떤 그 우리 동양 사상에서 이제 유교 쪽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수신제가 지구 평천하.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 자신을 수련하고 뭐 가족을 하고 뭐 이렇게 점점 확대해 나가다 보면 그 모두가 평안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식의 답변도 이제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기본적으로 어느 쪽을 택하든 뭐 가는 답이고 나는 오답이고 이런 것은 없다. 다만 뭘 생각하셔라. 항상 내 선택에 대해서 추가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건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첫 번째 인문학 문제 풀어봤고요. 얘는 상대적으로는 이제 뭐 굳이 구분을 하자면 난이도는 상중하 중에 조금 편한 낮은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로 봤을 때는. 자, 그럼 이제 요거랑 같이 풀어야 했던 같은 오전에 나왔던 사회과학 문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사회과학 문제고요. 지금은 이제 제시문이 3개가 나와 있고 논제는 언제나 2개입니다. 근데 이 논제 개수는 변하지 않는데 사회과학 제시문은 제시문의 개수는 조금 해마다 달라지는 경향은 있으니까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조금은 이제 논제 분석을 하고 가는 게 좋을 문제인 것 같은데 조금 보고 가죠. 자, 우선 1번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면 이렇게 해놓고 나와 나를 통해서 사회적 책임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의 특정 동기와 상황을 추론할 수 있다. 뭐 여기까지는 뭐 특별히 왜 요구하는 미션은 없네요. 기업들의 다양한 동기와 상황을 고려하여. 자, 그럼 아마 이 동기와 관련된 내용도 있고 상황과 관련된 제시문도 있겠죠. 가의 인도 정부의 회사법 개정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이윤 창출에 미칠 영향을 얘기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제시문을 이제 아직 모르는 상태니까 우리 결국 이제 아마 나와 나를 통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는 뭐 일종의 표를 그려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논점을 정리하면 일단 아마 뭐 나의 내용이 대략 무슨 내용이고 가의 내용이 대략 무슨 내용이고 가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를 일단 정리가 돼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걸 고려했을 때 가처럼 회사법을 개정하면 이제 2가지겠죠. 가처럼 이제 계산을 했을 때 우리가 CSR이라는 사회적 책임 활동과 이제 뭐 매출 미칠 영향이 각각 어떠한지를 좀 봐야 되는 문제가 되겠죠. 우선 여기서는 자, 이게 1번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2번에서는 여기서 보시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바람직 역할 구분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그럼 이제 우리가 정부가 주로 해야 될 역할과 기업이 주로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거겠죠. 그 관점에서 이 관점에서 뭐에 대해서 다에 대해서 평가를 해봐라 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여기 나올 것처럼 위로 조금 올라가서요. 이렇게 놓고 채워가면 되겠죠. 그럼 나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 기부 프로그램에다가 뭔가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뭔가 그 일정 부분을 가져가는 뭐 그런 걸 좀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일정 부분을 기부하는 걸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돼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매출이 좋고 모두에게 좋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다에서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뭐 이렇게 굉장히 이제 뭐 잘 나가는 기업이겠죠. 독점적 지위를 가진 기업에는
굉장히 이제 좋지만 이런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특정한 기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곳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대체로 이제 선배들이 푸는 거를 보면은 다는 대략 이거는 뭔가 기업의 상황 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는 뭐예요? 동기가 정말 뭐 좋은 사람, 그 선한 동기에서가 아니라 이윤을 추구해서, 이 동기가 이윤 추구에서도 CSR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살려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여기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 뭐 독점 기업만 가능한 거냐, 이런 부분이 조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가로 가보면 이제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이것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하나의 답만 있는 건 아니고, 그럼 CSR에 대해서 이건 이제 다의 내용 보게 되면은 이 일정 부분의 CSR을 일단 의무화하는 부분이 있고 법적으로,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기업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특정 일정 수준 이상 되는 기업에게만 의무적으로 부과한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이 아마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 가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 CSR에 대해서 뭐라고 할 거예요? 이거는 만일에 지금까지 CSR에 소홀했던 가령 뭐 대기업의 참여를 늘릴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매출에 있어서는 누구는 봐준다. 이제 뭐 약간 그 위기 기업들은 기업은 봐주니까 좋은 거다라는 식의 근거를 대셔야 되고, 그러니까 정답이 있다기보다 내가 입장을 택했을 때 연결되는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일은 부정적으로 보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오히려 이제 그 뒤에 이제 가져와야겠죠. 나를 가지고 와서 이거는 CSR에 있어서 오히려 감소를 가져올 것이다. 왜냐하면 알아서 잘했었는데 이제 이 의무 비율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나빠질 것이고, 다음에 이제 그 위기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이것이 좋은 동기가 아니라 정말 의무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뭔가 면제를 받기 위해서, 혹은 이제 그 의무 수준만 다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매출도 이제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부정적인 측면. 그러니까 내가 이 기본적인 법을 어떻게 택하냐에 따라서 서로 나다와 CSR 매출이 연결되는 부분이 달라질 겁니다. 그 부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이 역할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문제를 풀기보다는 이제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연고대 문제 풀 때 이제 뭐 자원 배분을 주로 정부에 맡기느냐, 혹은 기업, 아니면 이제 여기는 주로 이제 시장이 같은 의미로 쓰이죠. 시장이 같은 의미에 좀 다르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키워드를 생각했을 때 이 문제는 뭐냐 하면 결국 이제 정부가 이 다의 상태는 규제거든요. 법이라는 규제를 통해서 뭔가 의무를 기업에 부과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보다는 보통 규제를 맞서는 걸 우리가 유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물론 최근에 이제 영어로 인센티브라는 표현을 더 익숙하긴 할 텐데,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어떠한 바람직한 정책이나 방향성을 제시하려고 할 때, 그쪽으로 좀 뭔가 끌고 가려고 할 때 이제 약간 네거티브 방식이냐 포지티브 방식이냐 두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둘 중에 뭐가 맞느냐 여부가 아니라, 만약 여러분이 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려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럼 정부가 규제로 가는 방향을 나는 평소에 생각해왔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 부정적이라면, 그러면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방식을 풀어가야 한다. 상대적으로 기업이나 시장의 자율성을 살려서 이 방향성을 기억해 주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는 순간 일단 이 프레임을 떠올리셔야 되고, 그러면 나는 이쪽인지.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학이 내는 면접 문제는 특히 인문사회 같은 경우에 뭐 이 법에 대한 지식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뭐다 기본적으로 본인의 가치관, 상대적으로 이쪽이냐는 걸 물어보는 거니까 그거를 잘 연결시켜서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회과학 문제 봤고요. 이제 오후 문제도 있는데 제가 오후 문제는 다 보진 않겠고 포인트 한 두 개만 말씀드리고 가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요 오후 문제, 인문학 문제인데, 요 문제는 또 지시분이 3개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지금 볼 건 아니고, 여기서 제가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요 부분이에요. 자, 본인이 읽은 문학 작품이죠. 인문학 문제는 한 2년 혹은 3년에 하나씩 이렇게 본인이 읽은 문학 작품과 관련된 예를 들어달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문학 문제를 푸셔야 하는 분들은 이 부분 꼭, 그러니까 기출 문제 풀면서 아니면 다른 문제를 풀면서도 내가 읽은 책 중에 무엇과 연결시킬지 연습하는 훈련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게 또 작년에 다시 등장을 해서 좀 짚고 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과학 문제 그 다음 보시면 네 여기 또 다시 제시문 4개짜리가 나왔죠. 그러니까 제시문 개수가 문제는 아닌데 이렇게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쭉 이게 난이도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고생들을 많이 했었는데 우선 그 하나 기억해 주실 거는 이제 요런 표현들 반자유주의적 민주주의 그다음에 비민주의적 자유주의 이런 거 그래서 이게 약간 뭔가 그 말장난 같기도 하고 약간 반어법처럼 되어 있기도 한데 여기서 그러면 이런 이제 말에서 헷갈릴 때는 그러면 뭐가 민주고 뭐가 자유인지 각각 상징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제시문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결국 여기서 이 민주라는 건 이제 약간 국민의 직접 요거를 반영하는 걸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자유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뭐니 인권 같은 걸 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약간 이런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뭐 약간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입헌주의와 민주주의 갈등 이런 걸로 풀어가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런 용어를 알기보다는 이 제시문 속에서 이것이 각각 연결되는 단어가 어떤 것인지를 좀 주의해서 풀어가시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작년 인문사회 계열에서 나왔던 이제 서울대 문제들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주요 포인트를 잡아봤는데 이렇게 뭐 연대나 고대처럼 뭐 이렇게 뭐 7개가 있습니다. 5개가 있습니다.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다만 문제를 풀어가실 때 있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디에 이제 핵심이 있다? 추가 질문에 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답변을 준비하는 연습을 할 때에는 추가 질문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2020년도에 그 저희 코로나 한창 가장 심각하게 느꼈을 때 물론 뭐 확진자 수는 이제 올해 초가 가장 많았지만 연대 고대 다 비대면 면접을 돌리는데 서울대만은 대면 면접을 고집을 했어요. 왜? 서울대는 이 질문에 대한 최초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네, 이제 면접관과의 인터랙션이 훨씬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굳이 그 체계를 유지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꼭 기억하셔서 항상 추가 질문 부분을 좀 많이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지금 수능 후에 면접이 진행될 예정으로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을 일단 이렇게 조금 안내를 드릴게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예고를 드렸던 것처럼 올해 이제 파이널 수업은 제가 다 1대1 수업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특히 이제 방금 봤던 서울대 문제는 문제 자체를 푸시는 것보다 결국 면접관의 어떤 추가 질문 스타일이 어떻게 하는지 그 대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1단계 발표 후에 연락을 주시면 좀 선착순을 마감을 할 거고요. 이제 올해 일정 자체가 이 3가지 전형이 거의 그 일주일에 몰려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마감이 빨리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일단 1단계 발표를 하는 대로 연락을 주시면 각자 이제 준비 상황에 따라서 한 3번에서 6번 정도로 수업으로 진행을 해서 이제 면접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학원으로 물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면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대 일반 전형 기출 문제 중에서 인문학, 사회과학 문제 살펴봤겠습니다. 고맙습니다.